그래서 우리는 용액을 만드는 과정이 용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거고 지호야, 그치? 그 다음에 그 농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야. 자, 이제 난 너를 아이 컨택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단다. 인강처럼. 알겠지? 난 아무도 안 쳐다보고 너만 보고 있잖아. 다음 시간에 왔을 때 네가 안 웃으면 넌 이걸 안 본 거야. 그치? 오주 바보. 네? 자, 그 다음에 용의 원리를 봤을 때 이제 얘네가 섞여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순물질 두 개가 섞여있기 때문에 순물질은 하나를 용질, 하나를 용매라고 하는데 섞여서 없어지는 녀석, 즉 녹는 녀석을 우리는 용질, 녹이는 녀석을 용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용액을 만드는 과정이 용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뱉어내는 과정, 석출하는 과정도 역반응으로 존재한다. 자, 이렇게 용매와 용질을 나누는 기준을 보게 되면 자, 이게 액체랑 기체가 섞이면 기체가 용질이 되고 그 다음에 액체가 용매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가 섞일 때는 또 역시나 고체가 용질이 되고 액체가 용매가 된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설명 안 했는데 자, 이때 자 이거 보면 예를 보면 기체가 액체 녹았을 때 용액이 만들어지는 게 탄산수 이런 게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고요. 그쵸? 이산화탄소 기체가 그다음에 물에 그냥 용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가 섞이게 되면은 탄산이 만들어지는 어떤 수용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치? 그 탄산소는 우리는 기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았다라고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고체가 액체에 녹는 거는 뭐 소금물이라든지 설탕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뭐 설탕이 있고 이 설탕은 고체 덩어리죠. 이 녀석이 물 H2에 녹아서 이게 설탕물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설탕이 용질이 되고 물이 용매가 된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얘기했던 게 액체와 액체가 섞일 때는 양이 많을 때 이제 우리는 이게 용매가 되고 양이 적을 때를 용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소주 같은 경우 보면은 소주는 대략 에탄올의 농도가 한 17% 정도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물이 한 83%인 거고 그 다음에 에탄올이 한 17%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탄올이 용질이 되고 물이 용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다가 우리가 만약에 고량주라든지 아니면 뭐 위스키 같은 거 보게 되면 50도가 넘어가는 게 있거든. 50도가 넘어가는 거는 에탄올의 양이 물보다 더 많은 거야. 보드카 이런 것들 보면은 막 51도 막 이런 것들 먹어보게 되면 걔네들은 이제부터 에탄올이 용매가 되는 거라서 물이 에탄올에 용해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고농도의 어떤 위스키 같은 걸 보게 되면 자, 얘네들 어떤 성질이 있냐면 물보다는 에탄올이 좀 더 증발 더 잘하거든. 그래서 에탄올이 너무 많으니까 이 표면에서 에탄올 증기가 항상 이렇게 막 증발하는 형태로 모락모락 알지랭이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얘 농도가 너무 진해서 그냥 먹으면 막 나의 식도가 느껴져. 막 이러고 지나가는 게 느껴지거든. 뜨끈뜨끈하게 지나가는 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 농도를 좀 희석해주고 싶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불을 붙이는 거야. 네? 불을 붙이고 확 이제 에탄올이 이제부터 연소 반응하기 시작해요. 에탄올의 지금 화학식이 뭐냐면 C2H5OH이기 때문에 얘가 연소 반응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랑 이제 수증기로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에탄올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농도가 좀 줄어드니까 희석된 위스키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고농도의 어떤 위스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표면에다가 라이터를 탁 키면 불이 확 붙어요. 불은 어떻게 끄나요 다시? 마시면 돼. 알았어. 뭘 마셔? 알아서 드세요. 예? 그냥 물 부어 물. 물 먹어 그냥. 저 오늘 민망해질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그럴 거면 처음 물 이완을 하는 상태에서 마셔요? 아니. 야 이거 타서. 그럼 눈썹이 타! 알겠지? 눈썹이 없어지니까 좀 이렇게 기다려줘야죠. 전면 불이 쭉 줄면서 에탄올 농도가 줄어들면서 불이 약해지고 그냥 꺼져. 안 끓어요? 응? 안 끓어요? 왜냐면 그 불이 있다 하더라도 물의 어떤 비율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물의 어떤 분율이 커지게 되잖아. 물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게 잘 연소가 안 되잖아. 물 연소하는 물질이 아니잖아. 에탄올의 농도가 처음에 진할 때는 얘가 용매니까 얘가 연소 반응이 좀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되다가 얘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때부터 물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불이 잘 붙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연소 반응이 꺼져버려. 그래서 물은 비열이라는 게 좀 크거든. 비열이라고 들어봤니?
그치? 1도씨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잖아. 요 겉표면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도 여기서 발생하는 열이 이 물의 온도를 올리는데 한참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찬물 때문에 발화점 이하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소 반응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다가 꺼져버려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지. 그래도 우리는 위스키만의 향을 느껴야 돼요. 알겠죠? 또 질문 있잖아요. 네. 그 설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이랑 물을 엄청 뜨겁게 가열을 해가지고 설탕을 액체로 만든 다음에 물을 기체로 만들면은 설탕에다가 물을 녹일 수 있나요? 어. 끝. 네. 그렇구나. 네. 이거 너무 흥미하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다. 이번에는 기체와 기체가 섞였다. 그치? 그래서 기체가 기체가 섞였다라고 쓰면은, 자, 이게 역시나 양이 많은 게 용매가 되고 양이 적은 게 용질이 되는 거야. 자, 대표적인 기체 균일 혼합물, 즉, 기체 용액이 누가 있니? 공으로 시작해서 기로 끝나는데. 공기, 그치? 그래서 공기 같은 게 대표적인 기체 균일 혼합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미국에서 숨을 쉬든 한국에서 숨을 쉬든 간에 질소와 산소의 어떤 조성이 항상 일정한 거야. 미국을 가는데 막 산소가 1%밖에 없어. 막 죽고 여기 와가지고 막 산소가 고농도야 99%야. 이러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조성은 일정하단 말이야. 얼마로? 질소 기체가 대략 78%, 그치? 78%로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뭐 한 대략 21% 이 정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르곤, 그죠? 뭐 아르곤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있고, 등등등 뭐 있을 건데, 얘네들의 조성이 미국을 가나 뭐 한국을 가나 똑같다는 거죠. 뭐 에베레스트 산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의 어떤 양은 줄지만 그 조성은 좀 일정하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균일 혼합물 기체 용액이다라는 용어를 써주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이 균일하게 섞여있을 때, 자, 용매가 누가 되니? 질소. 질소가 용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질소 기체에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이 녹았다, 섞였다라고 표현을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용매가 되고 나머지 기체들이 용질이 된다. 됐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뭐 고체와 고체 섞이는 경우도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런 고체 용액이 누가 있냐면 합금이 있는 거야, 합금. 자, 그래서 합금 같은 거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암석 이런 건 안 돼요. 알겠죠? 암석은 불균형 혼합물인 거고, 합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얘네들 뭐 고체 두 개 그냥 붙여버리는 게 아니야. 붙여버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다 용융시켜요. 쫙 이제, 와이어, 그래. 용융을 시켜가지고 액체 만들고 액체 만든 다음에 그 두 개의 액체, 뜨끈뜨끈한 액체를 두 개를 섞어주는 거야. 조성비를 맞춰가지고. 섞어가지고 서서히 냉각을 해가지고 만든 게 합금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퍼져 있는 어떤 조성이 일정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합금도 대표적인 이제 고체 용액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때 양이 많은 거, 그 양이 많은 고체가 우리는 용매가 되고, 양이 적은 게 용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질 상태와 용액, 그리고 용질과 용매를 구분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 잠깐 얘기해봤고, 자, 용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녹는다, 섞인다, 그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볼 건데, 자, 내가 그림으로 좀 설명하게 되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비커를 하나 준비해 놓은 다음에, 자, 이 비커에다가 내가 설탕을 하나 이만큼, 각설탕을 이만큼 갖다 놨다고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설탕인 거야. 자, 여기에다 내가 물을 한 바가지 쭉 넣어주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물을 이렇게 쭉 한 컵을 확 들이부은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알다시피 어떻게 되냐면, 이 설탕이 점점 이제 녹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녹아가지고 이만큼이 녹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만큼의 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 용액에서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질문. 현재 이 상태는 용액입니까? 용액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요? 아니다. 그쵸. 이 침전되어 있는 고체와 지금 이 용액이 상위 경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불균형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이만큼만 따서, 그치? 요만큼만 따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작은 물컵에 넣어보는 거지. 작은 물컵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제부터 얘는 이제 우리가 용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골고루 이제부터 일정한 조성으로 퍼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용액을 따는 건데, 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현재 더 이상 녹고 있는 설탕은 없다. 맞다, 틀리다. 뭐라고요? 더 이상 녹고 있는 설탕은 없다. 있다. 있다. 근데 왜 안 녹는 것처럼 보이지? 너무 작아. 네. 계속 녹고 있거든? 근데 안 녹는 것처럼 보여. 왜 그럴까? 작아져서. 응? 충분히 작아져서. 땡. 농도가 너무 그래서 그래서 더 이상 물들이 이걸 요래요래 할 수가 없어. 포화가 된 거지? 그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계속 녹고 있어. 녹고 있는데 여기에 농도가 너무 진해지다 보니까 이 역반응, 즉 석출하는 속도도 같이 빨라지는 거야. 처음에는 용해 과정이 빠른데 나중 되면 이 석출 과정도 점점 빨라지다가 얘네들의 양방향의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배울 건데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동적 평형. 그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용액을 이제 우리는 포화 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녹고 있는데 이게 같은 속도를 이렇게 석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용액에 도달한 거고, 이걸 이제 중등과학에서는 애들이 어려워할까봐 이게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이 포화 용액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녹고 있고 계속 석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의 용액, 그 용액을 우리는 포화 용액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4단원에서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용액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게 녹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네들 설탕은 지들끼리 일단은 뭉쳐져 있단 말이야. 그치? 지들끼리 뭉쳐져 있고 물도 지들끼리 이렇게 뭉쳐져 있었는데 섞인다는 거는 어쨌든 여기서 골고루 얘네들이 상호작용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과정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설탕 분자가 자기들과의 어떤 인력을 극복하고 물이랑 친해지게 됐다는 거야. 그치?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설탕 분자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설탕 분자를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막 둘러싸고 있는 거야. 물 분자 별표를 펴놓자. 그래서 이 물 분자가 여기 있는 껌둥이 설탕 분자를 둘러싸고 있다. 즉 이렇게 얘네가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또 잡아주고 있고 또 이쪽에서도 물 분자가 얘를 또 이렇게 잡아주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설탕 분자가 뜯어져 나오게 되면 얘가 지금 물 분자가 잡아주고 물 분자가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섞여 있는 걸 보면 이 용질 입자를 용매 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녹아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눈에는 설탕이 안 보여. 그래서 이게 마치 용매처럼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이렇게 둘러싸는 과정을 우리는 용매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우리는 용매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주는 거고, 만약에 그 용매가 물이라면 물 숫자를 써줘가지고 우리는 수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수화가 되었다. 만약에 용매가 물일 때 물이라면 우리는 수화라는 용어를 써주게 된다. 그래서 그 용의 과정은 결국 뭐냐면 용매화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용매화가 된다는 말은 어쨌든 간에 용질과 용매 사이 인력이 좀 충분히 커야지만 용매화가 일어나겠지? 얘네들 간의 어떤 인력이 서로 친하지 않다면 당연히 얘네들은 섞이지 않을 거란 말이야. 당연한 건 이거 아니겠니? 우리가 섞인다고 했다. 그래서 너랑 나랑 지금도 섞일 건데 너랑 나랑 안 친하면 당연히 안 섞이겠지. 친구를 만날 때도 성격이 맞는 애들끼리 잘 친하게 지내는 거고 성격이 정반대일 때는 안 섞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용매화가 되는 과정이 용매 과정인데 그때 용질과 용매 사이 인력이 충분히 커야지만 용매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얘네들의 원리는 결국 뭐냐면 용질은 지들끼리 어떤 인력이 있을 거야. 용질과 용질 사이에 인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용매, 물 분자도 지들끼리 어떤 인력이 있을 거야. 그렇지? 얘네들 간에 인력이 있을 건데 얘네들의 인력보다는 적어도 얘네들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이 더 커야지만 이제 우리는 용매화가 일어날 수 있다. 용해가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각자의 인력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인력보다 더 큰 인력으로 용질과 용매가 상호작용하게 되면 녹는다라는 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만약 설탕이나 소금이나 이런 고체 덩어리들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얘네들의 인력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이 온도에서 얘네들의 인력이 너무 크면 안 녹아. 그래서 우리는 온도를 뜨겁게 해주는 거야. 뜨겁게 해줘가지고 이 고체들의 진동운동 에너지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얘네들 사이의 인력을 좀 흐트러버리게 되면 그때 용질과 용매의 인력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용질과 용질이 너무 인력이 크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즉 온도로 물려가지고 얘네들의 인력을 더 크게 만들어서 용해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결국엔 온도를 바꿔서라도 어쨌든 간에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을 더 크게 만들어야지만 용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괜찮죠?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용해가 일어나는 원리, 요 내용이고, 요 내용은 되게 중요해. 요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이 친하게 잘 섞이려면 얘네들이 성격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성질이 비슷해야 되는데, 화학에서 물질의 성질이 좀 비슷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극성도가 좀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3단원 때 이제 어떤 걸 배우냐면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한마디로 극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자를 극성 분자, 그다음에 극의 성질이 없는 녀석들을 이제 우리는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성질은 우리가 극성과 무극성이 있는데 얘네들은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잘 섞인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극성 용질이라고 얘기하면은 얘는 극성 용매에 잘 녹는 거야. 이렇게 잘 녹아. 반면에 무극성 용매를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는 또 이제 안 녹는다는 거지. 얘네들은 상호작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나끼리 친하고 너는 너끼리 친하기 때문에 안 섞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반대로 자 무극성 용질이 있다면 이 무극성 용질은 극성 용질에는 안 녹겠지 얘들아. 그래서 얘네들은 무극성 용매랑 잘 녹게 되는 거고 이 극성 용매랑은 잘 녹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녹게 된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극성 용매가 누가 있냐면 얘가 바로 물이야, 물. 그래서 물이 대표적인 이제 극성 용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물이 이제부터 극성 용매라서 이 물에 잘 녹는 게 이제 우리는 극성 용질이고 그 극성 용질들을 우리는 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성이다라는 표현도 써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극성 용질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수용성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물에 잘 녹는 용질들 있잖아. 설탕, 소금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액체 같은 경우는 뭐 에탄올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이제 또 대표적인 극성 용질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소금, 그러니까 흔히 너네들이 물에 녹았다, 잘 녹는다라고 생각하면 극성 용질, 수용성 물질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소금, 뭐 설탕, 뭐 포도당, 뭐 이런 것들, 그지? 포도당 등등등.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가스, 암모니아 기체도 이게 수용성 기체예요.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 등등등 이런 것들 우리가 극성 용질이고 또는 우리가 뭐 에탄올은 이제 액체이기 때문에 어쩔 땐 용매가 되기는 하지만 물에 잘 섞이는 것 중에 에탄올도 물에 잘 섞여서 소주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극성과 무극성 나타날 수 있고 자 무극성 용매 그죠? 이 무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게 바로 기름 성질을 띠고 있는 애들. 그치? 물과 안 섞이는 애들. 그래서 기름 애들. 참기름, 들기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이제부터 우리는 무극성 용매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화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무극성 용매가 벤젠이에요. 벤젠. 네. 어디서 본 적 있어? 아니요. 벤젠. 아니요. 마셔봐. 맛있어. 네. 예? 남자들은 백혈병을 유발하고요. 여자들은 불임을 유발하고요. 네. 그거는 호흡기로만 맡았을 때도 그렇게 돼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벤젠을 앞서 뜨겁게 가열한 다음에 피부에다가 보면 피부가 녹나요? 예.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뜨거운 물만 부어도 네 살은 탈 거야. 그냥 뭐 굳이 뭐 벤젠을 넣어, 그치? 그냥 끓는 물에 확 부어봐요, 그치? 그래도 꽤 치명타야.
벤젠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하다. 사염화탄소 들어봤니? 원탄소. 사염화탄소 진짜 잘 나오니까 외워야 돼? 벤젠으로 튀김 만들 수 있어요? 뭘 만들어? 튀김이요. 아니 아니 이거 독성 물질이야. 화학실에서도 잘 안 쓰는 거야. 이거. 이게 너무 독성이 세니까 우리가 다 이거를 좀 바꿔서 실험을 뭐 콜로엔이나 이런 걸로 막 바꿔서 실험을 하고. 어떻게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했냐고? 방향적 화합물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향기가 난다 라고 생각해서 그 화합물 찾다 보니까 이러한 벤젠고리를 찾아냈거든. 그거 실험하다 죽었어요 사람. 그 사람의 생사까지 내가 관심이 없었어. 어쨌든 뭐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전에 되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 나 근데 이런 거 좋아해. 이제 드디어 뭔가 이 반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 뭔가 질문도 많아졌고, 뭔가 좀 이게 궁금한 것들도 있는데 귀찮아서 대답 안 하고 있었구나. 그냥 존버 타고 있었을 뿐이었구나. 그치? 아이씨, 귀찮아. 언제 가냐? 나 이런 거 있었던 거야. 15분만 견디자. 20분만 더 견디자. 그러면은 대충 주간 테스트 보고 튀면은 다음 주 휴강이니까 까먹겠지. 이런 생각, 그치? 그래서 오늘 개꿀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치? 엄마도 모를 거야. 엄마도 까먹겠지. 주간 테스트 봤니? 근데 쌤이 채점을 안 했어. 이렇게 뻥친 다음에 언제 채점해? 그래서 갔다 와서 우리가 시점한다고 하셨는데 2주 뒤에 하겠지. 그럼 2주 뒤에 엄마가 까먹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성적표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럼요. 전화할 거야. 엄마 성적표를 별로 안 궁금해. 다행이다. 난 그런 게 되게 좋아. 어머니께서 너무 이게 관심이 많으시면 부담돼. 그 아이의 어떤 부족한 면 이런 걸 내가 다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얘네들 주관테스트 분석을 해야 돼. 아니 그 전화로 점수 알려주는 게 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제가 점수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안 들었는데. 아주 좋으시군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지금 화학을 같이 가르치고 있는 시험스 선생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 잘하고 있고요. 맨날 여자들 축하 던지고 있고요. 소주 먹고 다니고요. 담배 피우면서 키즈카페에서 이거 치고 왔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도 성공하고 인생 살만 하구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사이클로헥세인 요것도 좀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사이클로헥세인. 왜? 사이클로헥세인. 핵시인이요? 헥세인. 그거는 화학식으로 뭐예요? 그래서 CUHC예요. CU. CU가 아니라 CU. CU는 편의점이고 CU. 벤젠 화학식이 뭐예요? 벤젠은요 CUHU예요. 왜 이렇게 간단해? 나도 그래요. 사용화탄소는요 CCl4. 사용화탄소. C가 있어서. CL이 염수는 없어요. 사용화탄소. 됐지요? 네. 이야. 선생님 예. 사이클로헥세인에다가 산소 같은 걸 뿌리면 설탕이 되나요? 폭탄이 되냐고? 아니 소주당이 되나요? 아니요. 포도당은요 이산화탄소랑 물을 가지고 빛 에너지를 가지고 광합성을 통해 얻어내요. 네? 그 예. 선생님 광합성. 기름은 분자식이 뭐예요? 응? 기름은 분자식 얘는 그 지방산의 어떤 길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얘는 확실히 나타낼 수가 없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저희 이번에 뭔가요? 과학에서 수행평가 있었는데 분자식어 아무거나 찾아오라 이렇게 했는데 오존의 분자식을 찾아왔어요. 요소. 뭔데? 뭐예요? 그럼 까먹었어. 유래야. 까먹었어 나도. 근데 중요한 거야. 화불할 때는 가끔 나오거든.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질소가스로 환원시키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어. 나중에 배울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무극성 용질은 누가 있냐? 무극성 용질은 자, 이제 물에 녹지 않은 애들이니까 기름 성질이 띄는 애들이 있는데 고체 덩어리 중에는 우리가 아이오딘을 좀 기억할 수 있겠다. 아이오딘, I2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극성 용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나프탈렌이라고 들어봤니? 나프탈렌 승화성 고체인데, 그치? 그래서 나프탈렌. 자, 얘도 이제 우리는 C10H8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외우기 쉬워. C8, 그죠? 나프탈렌. 이런 것들도 C8. C발이 아니라 이렇게 18 이렇게 그렇죠? 나쁘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뭐 기체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들이 대부분 무극성이라고 보는데, 이게 만약 극성이 큰일 나죠. 비 한 번 내리면 산소가 다 녹아서 없어지면. 와우. 그죠? 비 올 때마다 전 세계 참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뭐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무극성 분자가 되고, 그다음에 뭐 CO2, 이산화탄소도 다 무극성 분자야. 물에 그나마 좀 잘 녹는 어떤 무극성 분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무극성 분자에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질문 있습니다. 예? 근데 약간 바다 같은데 산소가 녹아 있어가지고 물고기들이 숨을 쉬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녹은 거예요? 어떻게 녹은 거냐고? 네. 그냥 이 물 분자가 매우 작은 용해도를 가지고 있는 건 없거든. 그래서 산소가 물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녹아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소량은 그냥 이 물 분자 상태가 그냥 물에 수화되어 있는 상태야. 물 분자랑 어떤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용해도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름철만 돼서 온도만 좀 뜨거워져도 금방 그 인력을 극복해버리고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싫어하는 녀석이 날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상태를 존재하고 있는 거야. 기체 용해도. 그럼 물고기들은 어떻게 숨을 쉬나요? 얘네들? 생명 시간에서 생물 시간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가리. 네. 아가리인가? 아가리에서? 아가리 아니야. 아가리는 아가리 파이터. 이건 주변으로 쉬는 건 우리잖아요. 그죠? 아가리. 아 근데 아가미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산소를 빼는 거? 그러니까 몰라요. 나 폐가 떠먹어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 아가미를 줄여서 난 먹어봤기만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용해도가 낮으면 어떻게 그 산소를 얻어요? 쪽쪽. 다 없어지지 않아? 걔네들이 내가 알 거 아니야? 물고기가 그렇게 산소를 쓰겠다는데 내가 뭘 알 거예요. 그죠? 부족하면 지가 올라와서 뻐끔하고 내려가겠지. 근데 올라가면은 걔가 또 잠수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걔네들은 혈관이 우리랑 좀 다르겠죠. 그치? 그러니까 압력이 세지면 혈액 속에 어떤 기체 양이 확 녹아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다가 갑자기 쑥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압이 낮아지니까 압력이 떨어지면서 기체들이 다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혈관 속에서 빠져나가면서 혈관을 기포가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혈류가 안 통하니까 거기서부터 혈관 터져서 죽는데 근데 만약에 기압차가 엄청나면 우리 터질 수 있어요? 그러겠죠? 물이 나가면 되죠. 그래서 너네 옛날에 그 잠수병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네. 그래서 뭐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잠수하시는 분들이 뭐 잠수병으로 좀 죽고 이런 경우도 이거 굉장히 이제 아래쪽까지 내려가면 수압이 너무 세니까 우리 혈관을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질소나 산소나 이런 것들이 여기 녹아버리는 거야. 네. 숨을 쉬면서, 그치?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숨을 쉬면 기체 교환이 일어날 때 그 기체들이 혈관에 녹아버리지. 수압이 진짜 세면은 우리 찌그러질 수 있어요? 너가 숨쉬기가 곤란해서 나오겠지.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확 올라오면 이제 수압이 떨어지는 거잖아. 쌤 스쿠버 다이빙 하신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갑자기? 저 이거 뽑기 아니야? 나 이런 거 같은데? 옆을 튕길 때 손가락을 이렇게 안 튕기고 이렇게 튕겼어? 순서 똑바로 해야 돼. 그치? 손을 이러더라고. 좀 선생님 잘 어느 어려워. 정도 속도로 올라가야 돼요? 빠르게. 그거 애플워치 울트라에서 딱 올라갈 때 스톱 점점 뭔가 G2B에서 G2A로 올라갔어. 느낌이 좋아. 이 올라간 거예요. 네. 물론 거의 뭐 절반은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 그치? 화학쌤한테 갑자기 생물을 물어보고 아가리를 아가리, 그죠? 금붕어의 아가리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그 생물쌤한테 물어보시고, 나는 붕어 새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니까, 난 우리 냄비에서만 봤어, 생선. 난 생선을 본 적이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살아있는 생선을 본 적이 거의 없고 그냥 항상 찌개 끓일 때만 있어가지고. 찌그러기요? 그거 했어요? 어? 그거 야, 먹었어요. 무슨 생선 구울 때 생선을 구워? 그렇잖아. 그러지 않냐? 내가 아니, 근데 그건 살아있는 죽이는 생선을 아니 끓여. 알았어 해 주먹으로 쳐가지고 기절시킨다든지 그지? 그래서 쌤, 던진 다음에 집에 뭐 스트레스 날린 다음에 벽에 딱 맞고 떨어지는데 기절하겠지. 그때 튀겨. 응? 근데 생선 그 물고기가 바다에서 산소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뒤지겠죠. 생명체가 어떻게 산소 없이 살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용의 원리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별건 아닌데 그래도 물어봐 물어보기 때문에 어떻게 물어보는지 한번 볼까요? 자 116쪽 잠깐만 보자. 자 우리 1번, 2번, 3번 있잖아. 기본 개념 문제인데 개념 기본 문제 1, 2, 3번 같이 보자. 세 가지 용인 가나다에서 용매와 용질을 일단 구분하래. 자 설탕물에서 누가 용질이야? 물 아니 설탕. 설탕, 그냥 물이 용매가 되겠지? 자, 식초. 자, 식초는 뭐가 섞여 있냐면, 물에 아세트산이라는 게 섞여 있는 거야. 아세트산. 그래서 식초도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아세트산이라는 어떤 초산이야, 초산. 그 초산이 한 7% 정도 섞여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아세트산이 CH3COOH 이렇게 시성식을 쓸 수가 있고, 자, 얘는 아세트산이라고 부릅니다. 아세트산. 아, 식초 아세트산이었어요. 이게 이제 초산이야. 이 녀석을 이제 물에 녹인 거야. 한 7%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짱깨집에서 뿌려 먹는 식초가 되는 거야. 알겠지? 아세트산이 용질이 되고 물이 용매가 되고 탄산 음료는 딱 봐도 용질이 누구예요? 탄산.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제 용질이 되고 물이 용매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뭐 사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설탕 이런 것들도 함께 녹아 있는 거니까 설탕이나 뭐 이런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용질이 된다고 할 수 있겠네. 자, 2번은 몇 가지 물질을 혼합해서 용액을 만들려고 한다. 자, 가에서 다 중에서 용액을 형성하는 것만 골라달라. 즉 용해가 되는 걸 물어보는 거지. 자, 물과 에탄올 어때요? 소주. 가능하죠? 소주 딱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벤젠이랑 염화나트륨 안 돼요. 안 되지.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잖아. 그래서 소금이 이 무극성 용매에 녹지는 않는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해줘야 되고. 사이클로헥센이랑 아이오딘은 녹을 수 있지, 그치? 둘 다 무극성이기 때문에 녹을 수가 있더라. 3번. 자, 물질 X를 물에 넣었을 때 상태 모형이 지금 다음과 같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길쭉한 녀석들을 물이 둘러싸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 수화가 됐네. 그치? 녹았나 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기억. X는 극성입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물에 녹는 물질을 극성 물질, 수용성 물질 이렇게 얘기해 준다. 자, X는 물보다 벤젠에 더 잘 녹아요? 아니요. 아니죠. X에 얘로 사용한 탄소가 있다? 아닌 없어요. 거죠. 그치? 그래서 기억 하나만 정답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형태 문제지만 나오긴 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자, 돌아와서 108페이지에는 용액의 몰롱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용액의 종류를 좀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는 내용이 어렵진 않아. 사실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짜증이 나. 왜냐면 이게 퍼센트 농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몰농도를 이제부터 배울 거라서 이게 3몰농도다. 몇 퍼센트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농도 환산을 물어보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쉬운데 이게 계산하기가 좀 더럽고 짜증나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이건 실제 내용보다는 너네들이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한번 보자. 자, 일단 우리가 용액의 농도, 진하게 대한 내용인 건데, 자, 농도가 진하다라는 말은,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좀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농도가 진하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어떤 용매 속에 용질의 양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는 농도가 진하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용질의 양만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걔가 진한 용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 자, 어떤 물에
용지를 넣을 건데, 자, 설탕을 10g 넣은 게 있고 20g 넣은 게 있대. 누가 진한 거야? 20. 몰라. 뭘로? 왜 몰라? 물에 설탕 20g 넣을 때 얘는 물을 2리터를 넣었고, 얘는 물을 3ml만 넣었어. 그럼 얘가 더 진한 거라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질의 양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용매의 기준, 그 용액의 기준이 이제부터 우리가 설정된 상태에서 용질의 양이 많을 때 농도가 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저건 느낌표예요. 네. 귀여운 느낌표. 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농도라는 걸 정의할 때는 그래서 얘들아, 항상 어떤 기준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기준 속에서 용질의 양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흔히 퍼센트 농도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공식이야. 공식일 뿐이고 정의는 기준은 뭐였고 거기 안에 용질의 양은 뭘 측정한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알아야지만 자, 왜 곱하기 100을 왜 했어? 그 100분율이니까 그 100분율이 뭔데? 몰라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왜 100을 곱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정의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퍼센트 농도부터 좀 얘기할 건데 얘도 당연히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기준이 뭔지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질의 양은 뭘 측정했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준은 용액을 기준 잡아보고요. 용액을 100g을 기준 잡은 거야. 용액 100g 푹 떠왔을 때 그 기준 속에 있는 용질의 양을 따질 때는 그 용질의 양을 따질 때 질량을 따진 거야. 그 중에 용질이 몇 g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는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된다.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얼마다. 그치? 그래서 원래는 얘는 단위가 없어. 그래서 그램 퍼 그램이기 때문에 얘는 퍼센트 요 기호랑 단위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NaOH 수용액이 있다. 그치? NaOH 수용액이 있는데 자, 얘가 지금 몇 퍼센트짜리냐면은 뭐 20%짜리였고 20%짜리였고 그리고 나서 요 용액이 뭐 200g 있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물어볼 때는 물의 질량은 몇 그램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 요거 얘기할 때 뭐 어렵진 않아요. 공식 쓰면 금방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20%가 의미하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라는 거지. 20%는 용액을 그치? 요 용액을 100g을 떠왔을 때 그치? 용액을 100g을 떠왔을 때 거기 안에 NaOH라는 용질이 20g이 녹아 있다는 걸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져온 용액은 양을 2배 가져왔네. 용액을 200g을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진학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가 조성이 일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이 적든 많든 간에 그 비는 변화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200g으로 증가하게 되면 용질의 양도 40g으로 2배 증가해야지만 얘네들의 조성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용질이 40g이 녹아 있었던 거고 물의 질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160g이 물의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로 접근해도 괜찮고 실제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건 뭐냐면 얘는 이제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100g 속에 나는 용질의 질량을 퍼센트 농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그런데 나한테 주어진 용액의 질량은 지금 200g이었고 그때 용질의 질량이 40g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라고 해서 퍼센트 농도를 정의해서 보니까 이제서 이제 우리 나왔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기준값 100을 해가지고 퍼센트 농도의 공식을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공식까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100이라는 게 사실 이제 기준이었던 거죠. 약속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0g 기준 잡았던 거고, 자, 만약에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가 20% 이러면 죽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매우 적을 때는 우리가 좀 기준을 좀 덜하게 잡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g 속에는 너무 미미해서 보이지가 않아. 다행히도. 그러면 우리가 1000g으로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100g이 아니라 얘를 1000g 기준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그때 농도는 우리가 퍼밀 농도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퍼밀. 그래서 이렇게 퍼밀 농도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야. 퍼밀 농도. 그래서 우리가 퍼밀 농도는 이제 바닷물의 염분 농도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1000g 기준 잡을 때. 근데 이것도 너무
적어. 다행히도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10의 6승g으로 이제 벌크하게 가져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밀리언의 약자를 써주게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ppm 농도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ppm 농도. 이것만 봐도 너무 좋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10의 9승g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제부터 빌리언의 약자를 써가지고 ppb 농도다라고 얘기해주게 되는 거예요. 파트 빌리언의 약자가 된다. 기준이 100g일 때는 퍼센트 농도, 1000g일 때는 퍼밀 농도, 그 다음에 10의 6승g일 때는 ppm, 그 다음에 10의 9승일 때는 ppb 농도가 된다. 퍼센트 옆에 뭐 쓰는 거예요? 조금. 이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2개, 퍼밀. 이렇게 우리가 퍼센트 농도랑 관련된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자, 이제 우리는 배우고 싶은 건 몰롱도였더라. 몰롱도 잠깐만 얘기해보자. 자, 몰롱도 이제 화학을 배우면서 처음 접하는 고등과학에서 배우는 농도 정의가 되는데 제일 중요하다. 화학은 몰롱도만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화학2에서 몰랄 농도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사실은 중요한 내용의 농도 개념은 다 배우게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화학 이론은 다 몰롱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가장 익숙한 농도 단위라면 몰롱도가 진짜 화학한 사람들은 거의 그냥 몰롱도만 90% 쓴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매우 중요한 농도가 되는 건데, 자, 몰롱도는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쓸 때는 라지 M을 씁니다. 라지 M. 그래서 얘를 몰롱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얘의 정의가 뭐야라고 하면은 기준이 뭔지 알려줘야 되는 거고, 역시나 용질의 양을 뭘 측정했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의 기준은 이제 용액의 기준이 맞는데 이번에는 100g이 아니라 1리터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용액 1리터를 푹 떠와서 거기 안에 있는 용질의 양을 따질 건데, 그 용질의 양을 따질 때는 질량이 아니라 몰수를 따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요거를 우리는 몰농도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얘는 몰수를 따진다. 어디에서? 용액 1리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몰 퍼 리터 이렇게 쓰면은 몰농도의 단위가 된다. 그래서 이 단위를 좀 자주 썼으면 좋겠는데, 이 단위를 자주 쓰면서 사실은 이게 왜 쓰라고 하냐면, 사실 이 몰농도의 단위를 요 기호 라지 M이랑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 혼용해서 써가지고 우리가 이 몰농도가라고 하면 그냥 EM 이렇게 써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단위로 썼을 때 이 라지 M이 몰 퍼 리터다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알겠지? 그래서 이 몰 퍼 리터의 단위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내용이야. 자, NaOH 수용액이 있다. 자, NaOH 수용액이 있는데, NaOH 이 용질의 분자량을 알려줄게요. 분자량은 40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거고. 자, 이 녀석이 지금 농도가 얼마였냐면 0.1 몰농도라고 얘기해보자. 0.1 몰농도. 0.1 몰농도가 있고 얘가 뭐 400ml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은 얼마냐라는 거야. NaOH의 질량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머나, 몰농도다. 그럼 너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이 용액 전체를 1리터 가져왔을 때, 즉 1000ml 떠왔을 때 거기 안에 NaOH가 0.1몰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의미하잖아. 그치? 그런데 나는 조금만 가져왔네. 40%, 즉 400ml만 가져왔어. 그럼 거기 안에 있는 몰수도 40%만 존재하겠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죠? 0.4를 곱하면 0.04몰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나는 이렇게 질량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뭘 곱해주면 되는 거니?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40을 곱하게 되면 질량이 1.6g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치? 1.6g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걸 찾아내게 되는 거야. 이게 몰농도의 정의가 돼요. 자, 근데 우리는 뭐 한다고? 얘네들을 환산하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 환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하자. 환산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환산 인자가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퍼센트 농도, 그 다음에 몰농도 이제부터 왔다리 갔다리 이제부터 우리가 바꿔 나갈 건데 기준과 용질의 양의 단위를 다 바꿔줘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봐봐. 자, 기준은 여기서 뭐였냐면은 용액의 질량이었어. 그죠? 용액의 질량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용액의 부피야. 그치? 얘는 질량이 얘는 부피가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용질의 양을 따져나갈 때는 얘는 용질의 질량이었고, 그죠? 용질의 질량이었고, 얘는 용질의 몰수였어.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왔다리 갔다리 바꾸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면 얘는 질량이고 얘는 부피야. 둘 중에 하나만 알아. 그럼 난 뭐가 더 필요할까? 부피랑 질량이 나왔다. 수영을 응? 개수이 모수 루피 수영 부피랑 질량이 나왔을 때 떠오르는 물리량. 밀도? 밀도죠. 말했 그렇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나한테 밀도가 주어져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바꿔줄 때는 나한테 필요한 자료가 뭐냐면 용액의 밀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용액의 밀도. 그렇죠? 자, 그러면 용질의 양은, 그치? 얘는 질량, 얘는 몰수. 몰수 질량 나왔다.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분자량이 필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환산하기 위해서 용질의 분자량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나한테 만약에 어떤 용액을 환산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용액의 밀도랑 용질의 분자량이 나한테 주어져 있다면 나는 얘를 환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A 수용액이 있다고 얘기해볼게요. A 수용액이 있고, 자, 얘가 A가 분자량이 40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40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밀도가 있는데 그 용액의 밀도가 1.2g/ml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밀도를 알려준 거야. 그리고 얘가 만약에 그냥 대충 말해볼게요. 자, 40%짜리였다. 40%짜리 용액이었다. 계산이 좀 더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얘는 몇 몰농도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소리야. 너네들은 체크를 해줘야 돼. 나한테 밀도가 주어져 있는지, 나한테 용질의 분자량이 나와 있는지 다 나왔다. 그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 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정의대로 풀어보자는 거지. 자, 40%가 의미하는 바는 용액이 100g 있을 때 40g 들어있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용액이 100g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너가 40g이 있다는 말이 퍼센트 농도 40%의 의미구나 라는 거지. 근데 나는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얘를 지금 몰농도로 바꿀 거기 때문에 나는 기준이 지금부터 용액 1리터 기준의 용질의 몰수를 이제부터 바꿔나갈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100g인데 지금 밀도가 1.2라고 나와 있으니까 부피로 일단 환산이 가능할 것 같아. 그치? 밀도로 나눠주면 이제 우리가 부피로 환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12분의 1000ml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현재 100g 얘기할 때. 그리고 몰수는 지금 40g인데 40의 화학식량이기 때문에 1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쵸? 그런데 나는 이걸 몰농도라고 정의한 적이 없단다. 나의 몰농도 정의는 1000ml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를 1000ml를 떠오게 되면 거기 안에 있는 몰수가 우리는 몰농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비례식을 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날리고 하면은 몰농도는 12 몰농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접근하냐, 얘들아?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쭉 나와 있을 건데 오늘 주간 테스트를 봐야 되니까 우리 숙제를 내주려고요. 주간 테스트 뛰어나는 거 아이고 안 되죠, 아가씨. 어떻게 그런 꼼수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야. 안녕.